엄마,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또 사기 당한 거 아니지? 서울 강북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2층 슬래브집. 이곳에서 40년째 살아온 박정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평생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서 있던 그 손이 지금은 작은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종이에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토지 보상금 38억 원, 건물 보상금 4억 원, 총 42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공식 통지서였다. 정화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평생 1,000만 원도 한 번에 만져본 적 없는 그녀에게 42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아득하고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정말 우리 집 값이라고? 작은 중얼거림이 적막한 방을 채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혼자서 버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손이 갈라지도록 채소를 다듬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좌판에 앉아있던 날들. 아들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장사를 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에는 기쁨이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유나한테도 미안했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주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어제까지 채소값 500원도 깎으려던 옆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다정해졌다. 어머, 정화 씨. 이제 진짜 부자 되셨네요.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몇 년 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온 친척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모두들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돌려서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의 변화였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몸은 괜찮으시죠?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셔야 할 텐데. 며느리 선영까지 나서서 다정한 척 말을 걸어왔다. 어머님, 강남 아파트 전세 올려야죠. 손자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정화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것일까? 42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보다 더 무거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 시선에는 부러움과 욕심 그리고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진 정화는 통지서를 다시 꺼내 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흩어지는 숫자들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42억. 분명 축복이어야 할 이 돈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정말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42억이라는 빛보다 말이다. 정화는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다. 1985년 28살의 정화는 갓 태어난 민수를 품에 안고 남편의 철물점 앞에 서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래는 밝아 보였다. 남편 영수는 성실했고 작은 가게지만 동네 사람들이 믿고 찾아주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수가 친구의 보증을 서주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친구는 야반도주했고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집 한 채 값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영수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이자조차 감당하기 버거웠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매일 밤 중얼거리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던 영수는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다.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1995년 겨울이었다. 11살 민수와 9살 유나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선 정화의 어깨는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미어 터져 왔고,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작 빚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화는 홀로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정화는 망원시장 한 구석에 작은 채소 좌판을 차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밤 9시까지 팔았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어도 참았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대학 보내줄게. 아빠 못다 한 꿈을 내가 이뤄야지. 정화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아들만큼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의 교육은 집안의 명예와 직결되었다. 설령 딸의 꿈을 포기하더라도 말이다. 민수는 결국 대학에 들어갔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화는 새벽 배달 일까지 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아들의 졸업장을 받은 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엄마, 저는 어떡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유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정화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똑똑한 딸아이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민수 등록금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였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안 돼서. 그날 밤 정화는 또다시 혼자 울었다. 딸의 꿈을 꺾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유나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접은 딸을 보며 정화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엄마 덕분에 오히려 일찍 철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유나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다. 딸아이의 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아쉬움을 말이다. 세월이 흘러 민수가 결혼하고 손자가 태어났지만 정화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근근히 살아갔다. 몸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번 돈으로 엄마가 편히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나가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정화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개념은 낯설었다. 그런 그녀에게 42억 원이라는 거액이 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분명 기뻤다. 이제 유나한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돈이 생기자 갑자기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태도, 특히 아들 민수의 변화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다. 혹시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 가난했지만 가족만큼은 소중히 여겨온 그녀에게 돈과 가족 사이의 선택은 너무나 버거운 숙제였다. 어머님, 큰돈 관리 못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현명하죠. 며느리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화의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42억 원이라는 보상금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정화의 집은 갑자기 가족회의장이 되어버렸다.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와 선영이 내려와
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 하나만 사도 5년 후에는 2배가 됩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펼쳐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득에 나섰다. 그의 눈에는 40억이 넘는 돈에 대한 간절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보험회사에서 실직한 지 6개월,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보상금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선영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와서는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님도 이제 좀 품위 있게 사셔야죠. 42억 받은 분이 이런 냄새나는 곳에서 채소나 파시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평생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온 채소 가게를 냄새나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가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엄마도 이제 귀한 몸이 되셨잖아요. 손자 교육비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준호 영어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정화는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8살 준호는 자신의 유일한 손자였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그 돈을 왜 내가 다 내야 하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선영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어머님, 준호는 어머님 유일한 손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손자 교육비는 할머니가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 상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화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아들 민수를 키울 때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는데 이제는 손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화가 망설이고 있을 때 딸 유나가 집에 들어왔다. 사회복지관에서 야근을 마치고 온 유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선 오빠 부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또 왔네요. 요즘 매주 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꼼이 섞여 있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오빠가 갑자기 효자가 된 이유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유나야,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나와? 민수가 당황하며 반박했지만 유나는 굽히지 않았다.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번엔 엄마 위에 쓰세요. 평생 오빠만 챙겼잖아요. 유나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로 그랬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심지어 신혼집 전세금까지 정화가 마련해줬다. 반면 딸에게는 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미안함이 물밀듯 밀려왔다. 엄마는 이제 쉬셔야 해요. 67세에 아직도 시장에서 서 계시는 게 말이 돼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죄책감과 동시에 항상 오빠만 우선시하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선영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유나 씨, 가족이라는 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투자해서 돈을 불려드리겠다는 건데. 투자요? 오빠가 지금까지 성공한 투자가 있었나요? 주식으로 얼마나 날렸는지 엄마는 아세요? 유나의 폭탄 발언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야, 박유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오빠가 작년에 코인으로 얼마나 잃었는지 엄마한테 말씀드렸니? 정화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손실을 봤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민수야, 그게 정말이니? 엄마, 그건 그때는 시장이 안 좋았어서. 민수의 변명이 이어지는 동안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42억이라는 거액에 대한 부담감이 뒤섞였다. 선영이 다시 공세를 펼쳤다. 어머님, 그래도 민수 오빠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가족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어요? 맞아요. 가족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 가족이 엄마를 속이려고 했다면 어떨까요? 유나의 반박에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두 여자 사이의 신경전이 팽팽해지는 가운데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만들 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정화의 조용한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들의 절실함과 딸의 진심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정화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어수선했다.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일까? 아니면 아이들일까? 42억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건 행복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었다. 정화는 처음으로 이 돈이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고객님, 위임장에 도장이 잘못 찍힌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화요일 오후 2시 정화는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위임장이라니? 자신은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무슨 위임장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성함이 박정화 맞으시죠? 아드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계좌해지 신청을 하셨는데 인감 대조 결과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요. 정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수가 자신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녀는 황급히 채소를 정리하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설마 민수가 정말로 내 돈을.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기 싫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할 리 없다고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믿고 싶었다. 한국은행 강북지점에 도착한 정화는 3층 VIP실로 안내받았다. 42억이라는 거액 때문에 그녀는 이제 특별 고객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 대우가 전혀 달갑지 않았다. VIP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화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소파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영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서류들 옆에는 자신의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위임하신 거라고요. 왜 자꾸 문제 삼으세요? 민수가 창구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고객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친아들이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가로채려 하다니. 민수야. 정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와 선영이 돌아봤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마치 도둑질하다 현장에서 잡힌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엄마는 왜 여기 와? 내가 왜 왔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러 왔지.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선영이 황급히 나섰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 돈 가만히 두면 세금만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세금은 내가 알아서 낼 일이야. 너희가 왜 내 도장을 가져다가 이런 짓을 하니?
정화는 테이블 위에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언제 가져간 건지, 어떻게 가져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다. 민수가 변명을 늘어놓았다.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은행 직원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VIP실이라지만 문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가고 있었다. 엄마가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대신 처리하려고 한 거야. 42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이런 돈을 그냥 놔두면 안 돼. 그 42억이 누구 돈이야? 내 돈이지. 너희 돈이야? 정화의 반박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평소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약하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고객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 받을게요. 선영이 급히 소리쳤지만 정화가 단호하게 제지했다. 공증 안 받아. 이 모든 서류 다 취소해. 절규하듯 소리치는 민수의 눈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어머니의 보상금이 없으면 그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다. 실직 상태에서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42억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의 절박함보다 배신감이 더 컸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속이다니. 민수야, 선영아.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의사를 물어봤어야지.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면 되는 거야? 선영이 마지막 시도를 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장을 훔쳐가고 좋은 마음으로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야? 정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선영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결국 은행 직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모든 서류를 반려했고 계좌 해지 신청은 무효 처리되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민수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정화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날 밤 정화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몸살이 났지만 마음의 병이 더 깊었다. 42억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건 행복이 아니라 가족의 배신이었다.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누워 있으면서 정화는 생각했다. 과연 이 돈을 지키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가족의 화합을 위해 나눠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아주머니, 이런 일 자주 봅니다. 큰 돈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무너지는 법이죠. 정화가 은행 사건 후 며칠째 알아누워 있을 때 뜻밖에도 단골 손님 성훈이 찾아왔다. 그는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와 정화의 머리맡에 놓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이성훈 45세는 동네에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하는 변호사였다. 5년째 정화의 채소가게 단골로 다니면서도 늘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고급차 대신 걸어서 다니는 그를 보며 정화는 참 착한 변호사라고만 생각해왔다. 정화의 목소리는 며칠째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들의 배신이 준 충격은 몸살로 이어졌고 그녀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 42억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건 행복이 아니라 가족의 배신이었다. 성우는 정화의 손을 어머니를 대하듯 따뜻하게 감싸며 위로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정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감 보관의 중요성부터 법적 위임장 작성 방법, 그리고 큰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마치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한 사람처럼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성운이 보여준 서류들은 신탁계좌 개설부터 법적 보호 장치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화는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며칠 후 정화가 몸을 추스르고 다시 채소 가게를 열었을 때 성운이 다시 찾아왔다. 평소처럼 채소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성우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마치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예전에 남편분 빚 문제 제가 정리해 드린 적 있어요. 그냥 몰래 도와드린 거였는데. 정화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었다. 그때 정화는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여겼던 그 일이 성운의 손길이었다니. 15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남편이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빚 걱정만 하던 날들.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독촉장도 오지 않았다. 정화는 그저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다. 성운의 고백에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은인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천사 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어머니도 정화와 비슷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성운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 다닐 때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정화처럼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몸을 혹사한 끝이었다. 성운에게 정화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자신이 다하지 못한 효도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정화를 조용히 지켜봤던 것이다. 정화는 감격과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껏 혼자인 줄 알았던 삶에 이런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니.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하늘이 보내준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우는 정화의 손을 다시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돈은 반드시 직접 관리하세요. 그래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다. 아들도 믿을 수 없고 친척들도 탐욕에 눈이 먼 상황에서 성우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정화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 사실은 15년 전부터 그녀를 지켜주던 은인이 있었다. 42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도 진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엄마,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성운의 도움으로 마음을 추스른 정화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유나와 함께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VIP실이 아닌 일반 창구였지만 정화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성운이 미리 준비해준 서류들 덕분에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2억 원 중 30억은 신탁계좌로 10억은 노후연금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2억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계좌에 남겨두었다. 이제 아무도 정화의 허락 없이는 그 돈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 정화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돈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한순간이었다.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묻어났다. 이제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구나. 정화는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살아온 세월. 이제야 박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 주말, 유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망원시장을 천천히 거닐었다. 평소 채소를 사러 다니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화는 장사꾼이 아닌 손님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봤다. 색깔 고운 사과들, 싱싱한 배추들, 정성스럽게 진열된 반찬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다. 한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정화의 발걸음이 멈췄다. 쇼케이스에 작은 반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색 밴드에 작은 진주가 박힌 소박한 디자인이었다. 가격표를 보니 12만 원이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이었다. 엄마 예쁘네요. 한번 껴보세요. 유나의 권유에 정화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껴봤다. 67년 동안 거칠어진 손가락에 작은 반지가 어울렸다. 거울을 보던 정화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세월이 흘러도 여자는 여자인가 보다. 작은 장신구 하나에도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걸 보면 평생 남을 위해서만 돈을 썼던 그녀에게 자신을 위한 소비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 돈으로 내 행복을 산 게 몇 년 만인지. 정화는 반지를 샀다. 12만 원이라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42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을 위해 쓴 돈이라서 더욱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 정화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유나야, 고마워. 뭐가요, 엄마?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혼자였으면 어쨌을지 몰라.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랫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오빠만 챙기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해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성훈이 간단한 반찬거리를 들고 정화의 집을 찾았다. 세 사람은 작은 상을 놓고 소박한 저녁을 함께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했다. 정화는 문득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배신한 친아들보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성훈이 더 가족 같았다. 평생 미안해했던 딸 유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새삼 느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돈 때문에 흩어진 자리에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화가 돈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민수 부부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정화를 압박했고 심지어 다른 친척들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다. 정화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화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과 계산적인 빛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42억이라는 소식이 퍼진 후 나타난 또 다른 탐욕의 그림자였다. 낯익은 그림자가 그녀 앞에 나타난 순간 정화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이 땅은 원래 내 아버지 몫이었어. 나도 상속권 있다고. 정화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목요일 오후 대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무례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던진 말이었다. 오철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정화에게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보며 당황했다. 상속권 주장서, 족보사본, 각종 증명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건 오철호의 얼굴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남편 영수를 닮은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누군데 갑자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42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미 가족이 흩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탐욕꾼이 나타난 것 같았다. 하지만 오철호가 꺼낸 이야기는 단순한 금전적 욕심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오철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수와 모르는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정화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진이었다. 이게 뭐예요? 오철호는 차갑게 웃으며 폭탄 선언을 했다. 자신이 영수의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즉, 정화와 결혼하기 전 영수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철호라는 것이다.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철호가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영수가 첫 번째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와 재혼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오철호가 보여준 서류들은 정화의 항변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정화는 머리가 하얘졌다. 평생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남편에 대한 신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렸다. 45년간 정당한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첩이었다는 것인가? 더욱 끔찍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민수가 오철호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민수는 차라리 오철호와 손을 잡고 어머니의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민수가 오철호와 함께 정화의 집을 찾아왔을 때 정화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친아들이 낯선 남자와 연합하여 어머니를 상대로 돈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엄마, 어차피 절반은 삼촌 몫이에요. 우리끼리 합의하면 좋잖아요. 민수의 말은 정화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순간이었다. 42억이라는 돈 앞에서 혈육의 정마저 져버린 것이다. 오철호는 비즈니스맨처럼 차갑게 제안했다. 42억을 반반씩 나누자는 것이었다. 자신이 21억, 정화 쪽에서 21억을 가져가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21억 중 절반인 10억 정도를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속셈을 드러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탐욕,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혈육이라는 사람의 욕심까지 42억이라는 돈이 드러낸 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운에게 연락해서 법적 조언을 구했고 유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성운은 꼼꼼히 서류들을 검토한 후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오철호의 주장에는 법적 허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 문제였다.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오철호는 이미 그 시효를 넘겼다는 것이었다. 또한 영수와 첫 번째 부인의 이혼 절차도 실제로는 완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오철호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화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수는 그런 허위 사실에 속아서 어머니를 배신한 것이었다. 진실이 드러나자 오철호는 꼬리를 내렸지만 민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정화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났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그것조차 42억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고 진짜 충격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들이 어머니를 완전히 배신했다는 사실이었다. 정화는 깨달았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가장 소중한 가족마저도 파괴시킬 수 있는 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엄마 잘하셨어요. 결국 엄마가 선택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네요. 6개월간의 법정 다툼이 끝났다. 성운 변호사의 치밀한 법적 대응 덕분에 정화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오철호의 상속권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명되었고 42억 원의 보상금은 온전히 정화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정화의 마음은 오히려 공허했다. 돈은 지켜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아들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민수는 법정에서 패배한 후 정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를 2번이나 배신한 아들을 정화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42억이라는 돈이 드러낸 건 결국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정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모든 싸움이 의미가 있었을까? 돈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가족을 먼저 배신한 건 자신이 아니라 민수였다는 것을. 그날 밤 정화는 유나, 성운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결코 밝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이 승리가 쓰디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화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고 대답했다. 42억 원 중 5억 원만 자신의 노후 생활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유나와 성우는 깜짝 놀랐다. 37억이라는 거액을 기부한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돈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뿐이었다. 이 돈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돈에 매이고 싶지 않아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67년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가장 소중한 가족마저도 파괴시킬 수 있는 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며칠 후 정화는 실제로 37억 원을 지역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많은 언론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사람들은 정화의 결정에 감탄했지만 정화 자신은 별다른 감회가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기부 후 남은 5억 원으로 정화는 작지만 따뜻한 새 집을 마련했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옛집을 떠나 유나가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이다. 새 집은 42억짜리 대저택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정화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다. 이사하는 날 성훈과 유나가 도와주었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몇 권의 일기장이 전부였다. 물질보다는 추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정화는 유나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42억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시련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해버렸는데. 유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정화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돈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마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정화의 말에는 67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42억이라는 거액이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 값진 교훈이었다. 몇 달 후 정화는 다시 작은 채소 가게를 열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동네 사람들과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채소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살보다 소중했다. 성우는 여전히 단골 손님으로 가게를 찾아왔다. 이제는 단순한 변호사와 고객이 아닌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유나도 퇴근 후면 어머니 가게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망원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정화가 평생을 보낸 그 익숙한 골목이었다. 좁고 어두운 길이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흐르는 소중한 공간이었다.